산업안전 기사 필기 2024년 3회 문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 이상, 정해진 수, 정수 이상으로 증원 또는 교체, 증원, 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1번 중대재해가 연간 한 건이 아니고 이게 두 건이에요. 두 건 이상 발생한 경우. 자, 이걸 한 건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대재해가 연간 두 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정수, 정해진 수 이상으로 정원, 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2번 관리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때 정원, 교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자, 그래서 중대재해 연간 한 건, 이게 틀렸습니다. 2건 이상입니다. 1번의 답 1번. 2번 토의법이죠. 토의법의 유형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1번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거나 피교육자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고 청중과 토론자 간 활발한 의견 개진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 이게 뭐죠? 이게 포럼입니다. 포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도록 하거나 피교육자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고 청중과 토론자 간의 활발한 의견 개진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은 포럼입니다. 포럼. 그럼 이번에 심포지엄은 몇 사람 전문가가 과제에 관해서 견해를 발표하고 참가자가 토의하는 것, 심포지엄. 그리고 자유토의, 말 그대로 자유롭게 토의한단 말이고요. 그리고 4번에 패널. 이 패널이 이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피교육자 앞에서 자유롭게 토의한 후에 피교육자 전원이 참가해서 사회자 사회에 따라서 토의하는 것을 패널 디스커션. 자, 답은 1번입니다. 3번 위험 예지 훈련의 문제 해결 4라운드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의 문제 해결 4라운드는 우리가 현본 대목 이렇게 외웁니다. 현본 대목. 자, 원인 결정 이건 아니죠. 현본 대목. 현상 파악입니다. 본은 본질 추구. 그리고 대는 대책 수립. 목은 목표 설정.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현본 대목. 현은 현상 파악, 본은 본질 추구, 대는 대책 수립, 목은 목표 설정. 원인 결정 아닙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것입니다. 1번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맞고요. 2번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이거는 확인 감독도 있죠. 이거는 관리 감독자의 업무입니다. 확인 감독은 관리 감독자의 업무. 확인 감독은 관리 감독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3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자, 이거 다 안전관리자 업무. 그리고 확인 감독은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관리 감독자의 업무입니다. 5번 알더퍼의 ERG 이론. 자, ERG 이론은요. 자, 이걸 영어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existence. 자, 이거 번역해 봅시다. 이건 존재 또는 생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relation. 관계입니다. 관계. 그 다음에 G는 growth. 자, 물론 이제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영어 하다가 뭐 때려쳤고 그리고 더 이상 영어 안 한다 이러신 분은 뭐 그분들도 뭐 존중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어를 알면 또는 한자를 알면 우리가 학습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나 한자를 미리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놓을 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요. 자, 제 생각에는 생존, 관계, 성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존, 관계, 성장. 위생 아니잖아. 답 4번 이래 되고, 아니면 ERG 이론할 때 E는 existence 생존, R은 relation 관계, 그리고 G는 growth 성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면 돼요. 나 영어 싫어 이런 사람은 생존, 관계, 성장. 그리고 영어가 나 좋아 ERG는 existence, relation, growth.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답 4번입니다. 6번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등식입니다. 옳은가? 먼저 첫 번째 지식 곱하기 기능. 지식 곱하기 기능 이게 뭐죠? 능력입니다. 능력. 2번 지식 곱하기 상황이 동기유발.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식 곱하기 상황에서 동기유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요 상황 곱하기 태도입니다. 태도 곱하기 상황, 상황 곱하기 태도가 동기유발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성과.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인간의 성과 있고 여기도 인간의 성과 있겠네요.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 어느 하나는 맞겠네. 능력 곱하기 상황이 인간의 성과일까요? 능력 곱하기 동기유발이 인간의 성과일까요? 동기유발입니다. 따라서 상황 틀렸습니다. 상황이 아니고 동기유발. 따라서 능력 곱하기 동기유발은 인간의 성과. 자, 한번 외워봅시다. 지식 곱하기 기능, 이건 능력입니다. 태도 곱하기 상황, 이건 동기유발. 그리고 능력 곱하기 동기유발은 인간의 성과. 7번 생체 리듬의 변화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게 주간하고 야간하고 이제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주간에는 우리가 활동을 해요. 또 뭘 먹어요. 그리고 또 쌉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근데 야간에는요 잡니다. 그리고 섭취가 제대로 안 돼 있겠죠. 하지만 배출도 별로 안 해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애매한데, 자, 일반론적으로 갑시다. 일반론적으로.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번 야간에는 일반론적으로 보면 안 먹잖아요. 안 먹고, 그리고 오히려 땀이나 또는 가끔씩 화장실도 가죠. 그러면 결국 체중은 감소하지요. 안 먹잖아. 밤에는 자잖아. 안 먹잖아.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야간에 폭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요 야간에 체중이 오히려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 문제 풀 때 일반론적으로 보자. 야간에 자잖아. 체중 감소. 그리고 야간에는 자잖아요. 말초신경 기능이 저하되겠죠. 저하됩니다. 자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체온, 혈압, 맥박수는 아무래도 주간에 활동하니까 상승하고 야간에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4번, 이게 문제입니다. 4번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혈액의 수분과 염분량. 수분은 어떻게 될까요? 수분은, 자, 이게요 주간의 증가, 야간의 감소. 이게 일률적으로 말 못해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데, 이게 보통의 경우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간에는 감소하고, 왜 감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활동을 많이 해서 주간에는 수분과 염분량이 감소하고 야간에는 활동을 하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 못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야간을 기준으로 해보세요. 일단 야간을 기준하면 밤에는 안 먹는다 그랬잖아. 안 먹으니까 아무래도 수분의 흡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수분만 봅시다. 수분은 아무래도 감소해요. 근데 수분이 감소하잖아. 그러면 염분의 농도합니까? 농도는 어떤 기본 물에다가 그 대상인 물질을 녹였을 때 얼마나 이게 진하냐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소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염분의 농도는 수분 자체가 감소하니까 염분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면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염분 양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낮에는 음식을 섭취하면서 염분 양이 많이 섭취되다가 야간에는 아무래도 섭취를 적게 하는 면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4번이 일단 틀렸어요. 4번은 너무 명확하게 주간 어떻고 야간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염분 양은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주간에는 김치 먹고 그리고 짠 음식 먹고 이러면 염분량이 또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수분에서 야간의 수분을 보면 아무래도 야간은 수분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염분량이 아닌 염분의 농도는 짙어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답 4번. 그래서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러면 주간으로 지되고 야간으로 지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상대적으로 봐야 되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물론 이제 교재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설명한 교재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을 4번으로 잡겠습니다. 확실한 거, 야간에 안 먹잖아요. 체중 감소. 그리고 야간에는 자지요. 말초 운동, 기능 저하. 그리고 체온, 혈압, 맥박수. 낮에는 많이 움직이죠. 주간에 상승. 그리고 야간에는 좌전화. 야간에는 감소.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명확히 맞아요. 그럼 4번 틀린 걸로 잡겠습니다. 8번 A형 안전모. 그러면 A. 요 A가 나타내는 것이 낙하 비례입니다. 낙하는 떨어진단 말이고 비례는 무슨 말이죠? 요거는 이 바람에 날려서 이게 오는 물체가 비례해서 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낙하 비례, 낙하는 떨어지는 거, 비례는 바람에 날리는 거. 그 다음에 E가 이제 전기인데요. 이게 감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형 안전모에서 내전압성은 최대 몇 볼트 이하의 전압에 견딘다. 전압에 견딘다. 내전압이랍니다. 내전압. 그러면 이 내전압성은 최대 몇 볼트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할까요? 이건 7000볼트입니다. 7000볼트. 답 4번. 9번 인간관계관리기법에 있어 구성원 상호간의 선호도를 기초로 집단 내부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동태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이것이 소시오메트리. 답은 1번입니다. 소시오메트리. 그리고 2번에 그리드 훈련. 그리드 훈련은 자, 이것은 조직관리에 있어서 성과 중심 또는 인간 중심 리더십 스타일을 분석하고 훈련하는 기법을 그리드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역학. 집단역학은 이것은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적 상호작용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4번에 감수성 훈련. 감수성 훈련은 말 그대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민감성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간관계관리기법, 구성원 상호간의 선호도를 기초로 선호도, 그리고 집단 내부의 동태적 상호관계 분석. 이건 소시오메트리가 되겠습니다. 답 1번. 10번 안전교육의 형태 중 OJT, 온더잡 트레이닝. 자, 이거는요 직장 내 이런 표현을 쓰죠. 온더잡, 직장 내 훈련입니다. 직장 내 훈련은 1번 다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 이게 틀렸네요. 다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것은 이거는 OFJT입니다. OFJT.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직장 실정에 맞게 실제적 훈련이 가능하죠. 왜? 자기 상사가 훈련을 시키거든. 따라서 직장의 직속 상사에 의한 교육, 그리고 직장 실정에 맞게 실제적인 훈련,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 이건 유지가 되겠죠. 왜? 상사가 훈련을 시키면서 업무를 계속 이제 지도를 하고 또 업무를 지시를 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속 상사에 의한 교육이 가능하다. OJT. 직장 실정에 맞게 훈련이 가능하다. OJT.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된다. OJT입니다. 답은 1번. 11번 근력 및 근활동, 호흡, 부정맥 지수 등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근력할 때 근이 뭐죠? 이 근육이죠. 근육. 이 근육은 생물학적인 기능과 활동이죠. 생물학적인 거예요. 생물학적이다. 그러면 이게 뭐죠? 생리학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학적이다. 생리학적 방법. 답은 1번입니다. 근력, 근활동, 호흡, 부정맥 지수 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생리학적 방법입니다. 12번 평균 근로자 수 540명 A 사업장 연간 12건의 재해 발생. 연간 12건의 재해 발생이고 15명의 재해자, 그리고 근로손실 일수가 총 6,500일, 그리고 도수율. 자, 우리 도수율 구하는 공식 이것도 올려봅시다. 도수율은 연근로시간, 연근로 시간, 시간의 수분에, 그리고 재건수 곱하기 100만입니다. 100만은 10의 6승이죠. 10의 6승. 그러면 연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근로자 수하고, 그 다음에 1일 9시간 근무, 그리고 근무 일수가 연간 280일. 그럼 요거 3개. 549, 그 다음에 280. 요 3가지 숫자만 필요해요. 그리고 재건수는 여기에 12건 있죠? 12건. 그러면 15명의 재해자나 근로손실일수 6,500일은 이거는요 그냥 꼬우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도수율을 한번 구해봅시다. 연근로시간, 연근로시간 해야 되고 총근로시간 해야 됩니다. 연 근로시간의 총 개는 일단
근로자 수가 540명, 그리고 9시간, 그리고 근무일 수는 연 280일, 분의 제 건수 12 하고 10의 6승 100만이죠. 100만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0만을 곱하면, 자, 이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죠?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약 8.818 이래 오기 때문에 약 8.82가 됩니다. 답은 2번. 13번 자극과 반응 이론 SR. 자, 이것도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S가 뭐죠? 자, 자극한다. 영어로 하면 동사형이 스티뮬레이트고, 그리고 명사형이 스티뮬러스. S입니다. 스티뮬러스. 좀 몰라야 돼요. 그 다음에 R은 리스판스. 반응. 그래서 SR 이론은 자극 반응 이론입니다. 자극 반응 이론. 먼저 1번에 하이니히는 산업재해하고 관련되죠. 하이니히는 산업재해와 관련이 있고, 도미노 이론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손다이크를 이렇게 합시다. 손이 닿으면 크라고 이제 소리 내요. 무슨 말이야?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손다이크는 자극과 반응 이론. 이렇게 해서 2번을 보면 되겠고요. 3번 버드 무시하고 4번 파블로프. 자, 이것은 조건반사 이론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극 반응하면 손다이크. 자극 반응 손다이크. 답은 2번입니다. 14번 하일리 방식으로 산정하며 우리나라 재해 손실 비용을 추정하는 것. 하일리 방식인데 우리나라 재해 손실 비용을 추정하는 것, 이것이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됩니다. 답은 2번. 1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 주기입니다. 회의 주기는 매월 1회 이상. 답은 1번입니다. 16번 다음 중 안전점검의 종류에 있어 점검 주기에 따라서 나누면요. 일단 수시로 하는 게 이게 여기서 수시는 뭐냐면 그냥 일상점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일상점검.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정기로 하는 정기점검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부정기적으로 하는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특별점검. 그 다음에 또 이상이 발견됐을 때 하는 임시점검도 있겠죠. 그래서 점검 주기에 의한 구분은 수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 답은 2번. 17번 다음 중 학습 목적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돼 있는데, 일단 학습 목적 있죠. 학습 목적 요거 3요소가 있어요. 학습 목적의 3요소. 학습 목적 하면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칠판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쓰던가요? 오늘의 주제, 그리고 학습 목표, 그리고 학습 정도. 요 세 가지가 학습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 거, 이게 뭐냐면 이게 학습 성과입니다. 자, 다시 학습 목적, 요 3요소, 주제, 학습 목표, 학습 정도, 그리고 이것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학습 성과입니다. 학습 성과. 답 4번. 18번 베릴륨. 독성이 강한 물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베릴륨. 근데 베릴륨하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성면.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방진 마스크의 등급. 요거는요, 특급이에요. 특급. 베릴륨, 성면 이런 단어 오잖아요. 그러면 특급입니다. 19번 억측 판단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건데, 억측이란 말은 요거는요, 충분한 근거 없이 주관적 기대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억측 판단. 이 억측 판단이 발생한 배경은 정보가 불확실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타인의 의견에 동조할 때는요, 그 동조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진다 해서 동조행동, 또는요 집단적으로 사고한다 해서 집단사고,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따라서 2번 틀렸다.
3번 희망적 관측. 희망적 관측은 이건 충분한 근거가 없죠. 억측 판단입니다.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근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 상황이 다른데 과거의 성공한 경험에 빗대어서 판단하는 것이 억측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볼 수 없는 것은 2번. 20번 다음 중 방진 마스크 구비 조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흡기별부는 미약한 호흡에 대하여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도록 할 것. 자 보세요. 미약한 호흡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한다. 이걸 좀 쉬운 말 해봅시다. 어려운 말 해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저항이 낮다. 저항이 낮다. 이런 표현을 써요.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려면 이게 저항이 낮아야 됩니다. 2번 쉽게 착용되어야 하고 착용하였을 때 안면부가 안면에 밀착, 공기가 새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3번 여과제, 여과 성능이 우수하고 인체 장애를 주지 않아야 되고요. 4번 흡배기별부는 외부엠에 손상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맞아요. 외부엠에 손상되면 안 되죠. 그리고 흡배기 저항이 어떻다고요?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려면 저항이 낮을 것. 높을 것 아닙니다. 저항이 낮을 것입니다. 21번 인간과 기계의 신뢰도. 인간 0.40, 기계 0.95. 근데 병렬이란 말은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정상 작동해도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는 구조를 말해요. 그러면 병렬 작업 시 전체 신뢰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인간의 신뢰도 0.40, 기계의 신뢰도는 0.95일 때 병렬 작업 시 전체 신뢰도는 1 빼기 하고 1 빼기 0.40 인간의 신뢰도 빼줍니다. 그리고 1 빼기 기계의 신뢰도 0.95를 빼주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다. 1 빼기는요, 이게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의 확률을 1 빼기로 계산하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그렇게 이해하지 맙시다. 이해하지 말고, 자, 공식. 인간과 기계의 신뢰도가 나왔을 때 병렬은 어떻게 하냐면 1 빼기 하고 가로 열고 1 빼기 0.40, 1 빼기 0.9 이렇게 외웁시다. 자, 그러면 식 정리하면 되겠죠? 자, 식 정리하면 1 빼기 0.40 하면 0.60 곱하기 1 빼기 0.95는 0.05 해서 식 정리하면 0.97이 나옵니다. 답은 4번. 22번 탈출구 설계 시 인체 측정 자료 중 적용해야 할 인체 지수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보세요. 탈출구를 설계한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탈출할까. 모두. 그러면 탈출구를 설계할 때 모두 탈출하려면 가장 키가 작은 사람도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가장 키가 큰 사람도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까? 가장 키가 큰 사람도 탈출할 수 있어야 되죠. 인체 측정 최대치입니다. 답은 1번. 23번 작업의 강도는 에너지 대사율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중작업 또는 보통작업, 중작업, 보통작업의 에너지 대사율은 이것은요 2에서 4입니다. 그러면 경작업은 어떨까? 경작업은 1에서 2입니다. 1에서 2 RMR 에너지 대사율. 자, 그 다음에 중작업인데 이게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작업. 이 중작업은 이것은 4에서 7입니다. 4에서 7. 그 다음에 초중작업. 초중작업 하면 이것은 7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경작업은 1에서 2 에너지 대사율, 중작업 가운데 중자, 보통작업은 2에서 4, 무거울 중자 4에서 7, 초중작업은 7 이상입니다. 24번 인간공학의 목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의 승화. 승화는 본능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승화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에 대한 욕구를 승화시켜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이것을 그 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이거 승화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합리화. 합리화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정당하기 위한 기법을 합리화라고 합니다. 3번 신체 건강의 증진. 이거는 보건학에서 논의가 되죠. 보건학. 인간공학이라기보다는 보건학이고요. 4번에 안전성 향상. 안전성 향상. 이것이 인간공학의 목적입니다. 25번
자, 이게 좀 어렵네요. 자, 영어 ETA, HEA, PHA, FMEA. 25번 보면 서브 시스템, 구성 요소,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 고장 형태. 요게 답이에요. 고장. 자, 고장 영어로 해볼까요? failure. 자, failure는 실패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고장, 형태. 형태는 mode. 그럼 FM 들어가야 되죠?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외울 때 뭐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다가 고장 형태. 아, 이거 FM이다. 고장 형태, FM. 그래, 고장 형태에 따른 시스템 위험을 파악하는 위험 분석 기법, FMEA. 답은 4번인데요. 1번 봅시다. ETA. ETA에서 E가 뭐죠? 이벤트. 이벤트는 사건이죠, 사건. 그래서 사건이란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ETA입니다. 그 다음에 HEA에서 H를 보세요. Human Error. Human Error 하면 요는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수가 나오면 HEA입니다. HEA. 그리고 A는 Analysis, 분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PH에서 P를 보세요. P. 요거는 초창기, 초기의 이런 뜻이거든. Preliminary입니다. Preliminary. 이건 초기. PH는 초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25번 정리해 봅시다. 서버 시스템, 구성 요소,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 고장 형태, failure mode, FMEA. 그 다음에 ETA에서 이벤트, 사건이란 말이 나오면 ETA. He는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수가 나오면 HEA. 그 다음에 초기란 말로 오면 뭐 초기 위험 이런 말로 오잖아요. 그러면 PHA입니다. 26번 자동화 과정, 자동 체계의 인간의 특성이 아닌가. 자, 그러면 자동화 과정, 자동화 체계에서 인간이 하는 것은 자동 시스템을 설계, 감시, 계획, 개선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죠. 그래서 1번에 기기를 보존한다. 요 인간의 역할 맞아요. 근데 2번에 조종 장치를 사용해서 통제한다. 이것은 자동 체계가 아니고 이거는 기계화 체계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계화 체계. 자, 기계화 체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반자동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번 감시 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 요거 인간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 요것도 인간의 고차원적인 의사결정 영역입니다. 그러면 자동화 과정에서 인간의 특성, 기기 보전, 감시 프로그램, 계획 수립. 따라서 아닌 것은 2번 조종 장치를 사용하여 통제. 요는 기계화 체계, 반자동을 말한다. 27번 반경. 자, 반지름 R입니다. 반지름 11cm, 조종구를 30도, 요 30도는 전체가 360도에서 30도 이 말이거든. 움직였을 때 표시장치는 4.84cm를 이동했을 때 CRB. 자, 통제 표시비 CRB는 공식이 표시장치 이동거리분의 조종장치의 이동거리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표시장치 이동거리는 이미 나와있죠. 4.84가 되겠고, 자, 그리고 이게 문제예요. 조종장치 이동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 원둘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2파이R이죠. 전체 원둘레 2파이R. 2 파이는 3.14, R 반지름은 11.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1인데 근데 30도만 움직여서 30도. 그러니까 30도 움직였단 말은 360도 중에서 30도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요거 정리하면 약 1.19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1번. 자, 다시 봅시다. CRB 표시 통제비는 표시장치의 이동거리 분의 조종장치의 이동거리인데 표시장치 이동거리는 4.84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조종장치 이동거리는 이게 반지름이 11인 원둘레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지름이 11이야. 그러면 2파이R에서 2파이R은 왜 하냐면 2하고 R을 곱하면 지름이죠. 지름에다가 3.14를 곱하면 그러면 원둘레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원둘레를 30도만 움직였잖아. 전체가 360도인데 그 중에 30도만 움직였기 때문에 360분의 30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좀 어렵죠. 답은 1번입니다. 28번 산업 현장의 생산 설비의 경우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나 생산성을 위해서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설비 설계자는 고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데 대비해야 됩니다. 고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데 대비한다. 이 말은 결국 안전장치가 제거되면 더 이상 이 기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이 템퍼 프루프입니다. 템퍼 프루프. 답은 2번. 1번에 락아웃. 락아웃은 이것은 에너지를 차단해서 정비 중에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 락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fail safe. fail safe는 이건 뭐냐면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상태로 자동 전환되는 것. 이게 fail safe. 그리고 4번에 full safety 또는요 full proof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full safety 또는 full proof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실수해도 이 위험을 방지하는 것. 이게 full safety 또는 full proof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고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면 작동이 안 되도록 대비하는 거 있죠? 이게 템퍼 프루프. 답은 2번. 29번 란돌트 고리에 있는 1.5mm 틈 5m 거리 겨우 구분. 이때 사람의 최소 분간 시력. 이게 우리가 보통 1.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5mm 틈을 5m 거리에서 겨우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이 시력 1.0. 답은 4번입니다. 30번 두 개 공정의 소음 수준 측정 결과 1공정은 100dB 그리고 1시간 그리고 2공정은 90dB에서 4시간 30분이 소요될 때 총소음량 TND 그리고 소음 설계의 적합성.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조건이 주어져 있죠. 90dB에 8시간이 노출될 때를 허용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한다 돼 있죠. 2분의 1로 감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dB 증가해 봅시다. 5가 증가하면 그러면 95dB일 때 그때 허용 시간이 2분의 1로 감소하니까 4시간 되죠. 4시간. 그 다음에 또 5dB이 증가하면 자 이제 100dB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용 시간은 또 2분의 1로 줄어요. 2시간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자 보세요. 1공정은 100dB에서 1시간. 원래 100dB은 노출 시간이 2시간이죠. 근데 2시간인데 실제로는 1시간만 노출이 됐죠. 그러면 총 소음량은 1공정에서 100dB 1시간 돼 있는데 100dB에서 2시간까지 가능한데 노출 시간이 2시간까지 가능한데 그 중에 1시간만 노출됐다 이 말이고 그리고 2공정 90dB는 8시간까지 허용되는데 4시간 30분. 자, 4시간 30분 쓸 때 4.30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은 60진법을 따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4시간 30분은 10진법으로 바꾸면 4.5입니다. 4.5. 자,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4시간 30분을 4.3 이러면 안 돼요. 4시간 30분은 4시간하고 절반의 시간이죠. 4시간하고 절반의 시간이기 때문에 4.5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식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1.0625 이렇게 되죠.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답은 4번. 31번 피로의 측정 방법 중 생리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근전도 EMG. 근전도 할 때 근은 근육입니다. 근육. 특정 근육에 걸리는 부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리에 걸리는 부하를 평가하기에 적당한 방법입니다. 2번에 내전도 EEG. EEG는 전극을 통해서 뇌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전기 생리학적 측정 방법입니다. 3번에 심전도 심. 이 심은 뭐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뇌파를 기록한다. 이게 바로 틀린 말이죠.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안전도 EOG. 안전도 할 때 안은 안구입니다. 안구 운동 전이차의 기록입니다. 답 3번. 32번 어떤 설비의 시간당
고장률이 일정하다. 고장률이 일정하다. 이 설비의 고장 간격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느냐 돼 있는데요. 시간당 고장률이 일정하죠. 일정하면 평균적으로 일정한 고장률로 발생하는 지수 분포를 따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수 분포. 지수 분포가요. 이것이 고장률이 일정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수 분포를 따릅니다. 답은 3번. 33번 작업 표준의 목적입니다. 작업 표준이란 작업을 수행할 때 명확히 정해놓은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 표준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손실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뢰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답 3번. 그 작업의 효율화를 깨할 수 있다. 따라서 답 3번. 34번 권장 무게의 한계 RWL에서 작업물의 무게의 기준 하면 이것은요 23kg입니다. 권장 무게 한계는 23kg. 그리고 이 권장 무게 한계라는 것은 작업을 최대 8시간 계속해도 허리 통증 발생 위험이 증대하지 않는 중량의 한계값을 말하고 이것이 23kg입니다. 35번 음량 수준이 50폼일 때 소온의 값. 자, 우리 소온 공식 한번 볼까? 소온은 지수가 2고요. 밑이 2인 지수가 되는데 밑이 2인 지수인데요. 2의 10분의 폰 빼기 40 이렇게 해서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머리 아프다 이러지 말고 일단 40폰이 1소온입니다. 이렇게 일단 외웁시다. 자,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40폰이 1소온. 자, 그 다음에 이제 50, 60, 70 이렇게 10씩 커져요. 그때 소온은 2배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40포는 1소온, 50포는 2소온, 60포는 2배씩 증가해 보세요. 4소온, 70포는 2배씩 증가하면 8소온이 되겠네요. 그러면 50포일 때는 2소온입니다. 2소온. 답은 1번. 36번 시각적 표시장치보다 청각적 표시장치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청각은 일단 전원이 복잡하거나 재참조되면 이거는요 시각입니다. 시각. 근데 전원이 이 전원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청각입니다. 그리고 4번에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자 이것도 시각이에요. 답은 3번. 37번 항공우주 분야 원자력 산업 재해 원인을 정확하게 도식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확률을 연역적 정량적인 방법 이게 FTA입니다. FTA. 그래서 원자력 항공우주 국방산업에 대해서는 FTA. 자, 설마 FTA를 자유무역협정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FTA는 이것은 폴트 추리 어널리시스 결함수 분석 들어봤죠? 이 결함수 분석을 말합니다. 답은 4번. 1번에 모트는 뭐냐면 이것은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MORT 관리 요소 분석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THERP H 보세요. H가 뭐죠? Human Error 인간의 실수율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TA 할 때 E가 이벤트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의 진행 경로를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항공우주 원자력 산업은 FTA 이렇게 외웁니다. 38번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인데 불필요하다. 저 우리 영화에서 주인공 히어로인은 꼭 있어야 되죠. 근데 엑스트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불필요하죠. extraneous error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1번에 커맨드 에러 하면 이거는 명령 오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하면 2차적 오류 그리고 커미션 에러 하면 실행 오류 답은 2번. 39번 양립성 종류입니다. 개념의 양립성, 운동의 양립성, 공간의 양립성 이런 건 있는데 감성의 양립성은 없어요. 답은 2번. 40번 위팔은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아래팔만을 편하게 뻗어서 작업할 수 있는 범위. 이 범위를 영역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냥 역이라고 그래요. 역. 그러면 정상 작업 영역 또는 정상 작업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은 1번. 41번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한 프레스에서 광선을 차단 후 0.2초, 이 0.2초가 이것이 정지시간입니다. 정지시간 0.2초 후에 슬라이드가 정지하였다. 이때 방호장치의 안전거리, 이 안전거리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느냐. 자, 우리가 안전거리 구하는 공식은요, 자, 안전거리를 D라고 하는데요, 이 안전거리 공식은 1600 곱하기 정지시간입니다. 정지시간. 자, 이걸 뭐 최대 정지시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지시간이에요. 너무 쉽네요.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0.2초 후에 슬라이드가 정지했으니까 이 슬라이드가 정지하는 시간은 0.2초입니다. 0.2초. 그러면 자, 시계 대입해 볼까요? 1600 곱하기 0.2 하면 320이 나오죠. 320mm입니다. 320mm. 답은 4번. 42번 허용 응력이 100kg 폴스 per 제곱 밀리미터, 단면적이 2 제곱 밀리미터인 강판의 극한 하중이 400kg 폴스이라면 안전율은 얼마인가? 우리가 안전율 구하는 공식, 이것은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허용 응력 알고 있죠? 100입니다. 100. 그리고 극한 강도. 극한 강도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극한 강도는 단면적 분의 극한 하중입니다. 따라서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극한 강도가 줄어들고 극한 하중이 크면 클수록 극한 강도는 커집니다. 자, 단면적 2 제곱 밀리미터입니다. 그리고 극한 하중은 400kg 폴스, 400 해서 극한 강도는 20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안전율은 허용 응력 100이죠. 자, 뒤에 부호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호는 생략하고 100분의, 그리고 극한 강도는 200입니다. 100분의 200. 따라서 안전율은 2가 되겠습니다. 43번 상용 운전 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할 경우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사용 압력과 상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열원을 제거한다. 정상 압력으로 유도한다. 그러니까 압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 압력이라는 단어는 압력 방출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가 있는데, 압력 방출 장치라는 것은 강제로 압력을 줄이는 겁니다. 강제로 압력을 줄이는데, 근데 버너 연소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버너 연소를 차단한다 되어 있죠. 압력 방출 장치는 버너 연소를 차단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1번 될 수 없고요. 4번에 압력 제한 스위치. 압력 제한 스위치가 이것이 버너 연소를 차단하여 열원을 제거하여 정상 압력으로 유도하는 보일러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2번 고저 수위. 수위가 뭐죠? 물의 높이죠. 따라서 이것은 급수 조절 장치입니다. 급수 조절. 급수를 조절하는 것이고, 그래서 3번에 언로드 밸브는 압력이 초과됐을 때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는 거예요. 공기 방출. 언로드 밸브는 공기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 4번. 44번 프레스의 방호장치에서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의 종류, 작동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1번 보지 말고 2번부터 볼까요? 하강식. 하강식은 위에서 아래로 가드가 내려온다. 하강식. 그 다음에 3번에 도립식. 도립식은 아래에서 위로 가드가 올라갑니다. 하강식 있고 도립식 있고, 그 다음에 횡슬라이드식. 횡슬라이드식은 가드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좌우로 움직여요. 횡슬라이드식. 근데 경사식은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거 없습니다. 경사식은 없다. 답 1번입니다. 45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린 가스 용접 장치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용의 발생기실. 전용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다. 여기까지 맞고요. 그리고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부터 1m, 너무 가까워요. 1m 한번 생각해 보세요. 1m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키에 대해서 1m가 어디까지 오는지, 보통 허리까지 오죠. 그러면 이 1m는요, 요거는 너무 이 거리가 간격이 좁습니다. 따라서 1m가 아니고 적어도 3m를 초과해야 됩니다.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2번 전용의 발생기실을 5개의 설치.
자, 집 밖에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5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구부 입구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맞고요. 3번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kPa,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번 전용의 발생기 실을 설치하는 경우 벽은 불연성 재료,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틀린 것은 1번. 그래서 화기 사용한 설비로부터 3m 초과,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 초과, 1m 초과는 너무 간격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답은 1번. 46번 위험점의 5요소. 위험점 5요소는 일단 트랩, 함정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 있습니다. 임팩트. 그 다음에 튀어나옴, 이젝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접촉이 있습니다. 컨택트. 그 다음에 또 얽힘 또는 말림, 인탱글먼트인데요. 얽힘, 말림이 있습니다. 자, 위험점의 5요소 외워봅시다. 함정, 트랩, 충격, 임팩트, 튀어나옴, 이젝션, 접촉, 컨택트, 얽힘, 말림, 인탱글먼트. 자, 한글로 외워봅시다. 함정, 충격, 튀어나옴, 접촉, 얽힘 또는 말림. 경고는 아닙니다. 47번 자율 안전 확인 연삭기 덮개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1번 숫돌 회전 방향. 당연히 이건 추가 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숫돌은 지정된 방향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돌 회전 방향을 표시해서 혹시라도 역방향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숫돌 회전 방향 있고, 그 다음에 속도도 표시해야 됩니다. 숫돌 사용의 속도도 표시를 해야 된다. 추가 표시입니다. 근데 2번, 3번, 4번은 아니고 답은 1번입니다. 48번 프레스의 방호장치 중에서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 위치 제한형이란 말은 기계 조작 장치를 안전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또는 조작 장치를 양손으로 동시 조작. 위치 제한형은 양손으로 동시 조작.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번의 수인식은 작업자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광전자식, 이거는 빛을 감지하는 장치고요. 손천내기식은 말 그대로 손을 밀어내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49번 지게차의 안정도하고 등판 능력 아무 관계 없어요. 등판이란 말은 뭐냐면 경사로를 오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등판 능력은 경사로를 오를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경사로를 오른다는 말은 이것은 안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엔진 성능하고 관련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좌우 안정도 그리고 전후 안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과 안전 하역 작업의 안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작업 또는 주행 시 안정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운행해야 됩니다. 답은 1번. 50번. 자,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불편하신 분은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자, 이거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50번 문제 접어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롤의 지름이 300mm. 자, 지름을 D라고 합니다. 분당 회전수, 이걸 N이라고 하는데 이거 30회. D는 300, N은 30. 자, 이때 급정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급정지를 구하기 전에 먼저 롤의 표면 속도를 구해야 돼요. 표면 속도 구하는 공식은 이거는요,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파이 dn에서, 지금 파이 dn에서 이것을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밀리미터란다. 제가 말 잘못했네요. 지금 이게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0으로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 dn에서 나누기 1000 하면 미터 퍼 미니트가 나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러면 파이는 3.14 곱하기 D는 지름이 300mm, 그 다음에 곱하기 분당 회전수가 30회죠. 30회. 이렇게 하고 이것을 1000으로 나눠주세요. 나누어주면, 그러면 자, 대략적으로 28.27 하고 미터 퍼 미니트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외워줍시다. 지름이 300mm. 자, 이 문제 자체를 외우면 어떨까요? 지름 300mm, 분당 회전수 30, 급정지 거리를 구하려면 먼저 표면 속도, 이 표면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하는데 표면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표면 속도를 먼저 구하고 이것은 1000분의 파이 d n이다. 그리고 1000분의 3.14 곱하기 300 곱하기 30 하면 약 28.27 m/m가 나오는데 28.27은 이게요 30 미만이죠. 30 미만. 30 미만일 때 급정지 거리를 구할 때는 30 미만일 때 급정지 거리는 이거는 원둘레, 원의 지름. 자, 원의 지름 뭐죠? 파이 곱하기 d죠. 파이 곱하기 d의 3분의 1이 됩니다. 급정지 거리는 파이 곱하기 d의 3분의 1 이내. 만약에 이 표면 속도가 30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30 이상이면 그때는 2.5분의 1을 3분의 1 대신 2.5분의 1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t 곱하기 2.5분의 1 이내 이렇게 되는데 28.27은 30 미만이죠. 30 미만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내가 돼요. 파이 곱하기 d. 자, 파이는 3.14 곱하기 d. d는 300이죠. 300이고 그리고 여기다 3분의 1을 곱한 2내입니다. 그러면 300하고 3분의 1 곱하면 100이죠. 그러면 3.14에서 100을 곱하면 314.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동력식 수동 대패에서 손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개 하단 그리고 가공재를 송급하는 측의 테이블 면과의 틈새는 최대 몇 밀리미터 이하로 조절해야 하는가에서 덮개하고 테이블 간의 틈은 8mm 이하입니다. 8mm 이하. 답 1번입니다. 52번 원동기 및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중 벨트의 이연 부분은요 이게 사람의 손이나 또는 옷이 낄 염려가 있죠. 그래서 벨트 이연 부분에는 돌출된 게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돌출된 이거 안 됩니다. 근데 1번 덮개, 2번 울. 덮개나 울은 가장 기본적인 방호장치죠. 방호장치. 4번의 슬리브는 벨트의 이연부를 매끄럽게 처리하는 부속품입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벨트 이연 부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돌출된 고정구는 신체나 옷이 걸릴 위험이 있어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54번 범용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범용 수동 선반의 방호 조치.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가드의 폭은 척 전체의 길이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척이란 말은 작은 물을 고정하는 회전체입니다. 작은 물을 고정하는 회전체 척. 그래서 가드는 척 전체 길이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가드의 개방 시 스핀들 작동이 정지. 가드 개방 시 스핀들 작동이 정지되는 것. 이것이 인터록 기능이죠. 인터록 기능. 이 인터록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연동 회로를 구성해야 됩니다. 3번 대형 선반의 경우 새들의 전체 길이를 방어할 수 있고 새들의 고정시킬 것 맞고 4번 가드의 폭은 새들 쪽 미만 아니죠. 자, 이건 뭐냐면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들 쪽 미만 이게 틀린 말이죠. 따라서 커야 됩니다. 가드의 폭은 새들 쪽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답 4번. 55번 P&ID. P는 뭐냐면 프로세스. 자, 우리 공정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and, 이거는 and란 뜻이고 이거는 and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I는 instrumentation, D는 다이어그램. 그래서 공정 배관 개장도는 공장의 공정 흐름 그리고 배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어 방식을 도식한 도면. 이 도가 도면입니다. 도면. 그러면 P&ID 공정 배관 개장도의 표시사항은 1번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명칭 표시사항입니다. 제어밸브의 작동 중지시 상태 이것도 표시사항인데 안전밸브의 가격에서 말이에요. 가격 및 제조 연도. 자, 이것은 상업적 정보죠. 그리고 이 상업적 정보는 P&ID 표시사항이 아닙니다. 4번 인터록 및 조업 중지 여부. 이것도 표시사항이 되겠네요.
55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되어 설치 또는 사용에 작용하거나 양도되어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가 아닌 것. 이 말은 뭐냐면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봅시다. 예초기. 예초기는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있어야 되죠. 이게 예초기는 뭐냐면 날 접촉 예방 장치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번 지게차. 지게차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비 등 안전벨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프레스. 프레스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4번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 압력 방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게차. 지게차는 아까 불러드릴게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비 등 안전벨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프레스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 필요 없습니다. 답 3번. 5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작업 시 약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윤활유 상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공기압축기하고 제동장치, 비상정지 장치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는 운반기계나 프레스에서 필요한 거예요. 운반기계나 프레스에 필요하다. 따라서 2번이 틀렸고 3번 공기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자 점검해 봐야 됩니다. 회전부에 덮개 또는 울 점검해야 됩니다. 57번 다음 중 드릴 작업의 안전수칙 가장 적합한 겁니다. 1번 손을 보호한다. 저 손 보호는 맞는데 장갑 착용하면 안 돼요. 장갑 착용하면 오히려 장갑이 회전체에 말려 들어가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작은 일감은 양손으로 잡고 아니죠. 양손으로 잡는 게 아니고 뭘로 잡아야 됩니까? 바이스로 잡아야 됩니다. 3번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 구멍에 손을 넣는다. 손 절단 납니다. 이거 위험해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작업 시작 전 척 렌치를 반드시 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척 렌치가 그대로 꽂혀 있으면 기계가 작동하면서 이게 튀어나가서 작업자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번 선반 작업 시 발생하는 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칩을 짧게 끊어지게 한다. 칩 브레이커. 답 3번이죠. 1번 방진구. 방진할 때 지는 진동입니다. 진동. 자, 진동, 떨림. 진동을 방지한다. 떨림을 방지하는, 흔들림을 방지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선반을 급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죠. 그 덮개는 덮개고. 따라서 칩을 짧게 끊어지게 한다. 자, 이거 칩 브레이커. 59번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해서 교시 등의 작업. 교시 작업이란 말은 뭐냐면 로봇에게 작업 경로나 동작을 가르치는 작업을 교시 등 작업이라고 합니다. 교시 등의 작업. 예기치 못한 작동,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립해야 하는 지침사항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1번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자, 이거 지침사항 맞습니다. 근데 로봇의 성능 및 효율, 이거는 지침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생산성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건 아니고 3번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자, 이건 로봇팔이죠. 로봇팔의 속도. 이거 지침사항 됩니다. 4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이것도 지침사항이 되겠네요. 답은 2번. 60번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에서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가의 거리.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몇 밀리미터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것은 12mm 이내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12. 답은 1번입니다. 61번 다음 기억 니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입니다. 고압 활선의 근접 작업. 근로자 신체 등이 충전 전로에 대하여 머리 위로의 거리. 머리 위로는 30cm 이내입니다. 그리고 신체 또는 발 아래. 신체 또는 발 아래의 거리는 60cm. 머리 위로의 거리는 30cm, 신체 또는 발 아래의 거리는 60cm 이내로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을 때 당해 충전 전로에 전련용 방호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련용 방호부 이거 아끼려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위로 거리는 30cm, 신체 또는 발 아래 거리는 60cm 전련용 방호부 설치. 답은 2번입니다.
62번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피뢰침, 피뢰설비, 피뢰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낙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요 20m입니다. 20m. 답은 2번. 63번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병원 설비. 자, 병원 나왔어요. 병원 설비의 의료용 전기, 전자, 기기와 모든 금속 부분 또는 도전 바닥에도 접지하여 전이를 동일하게. 자, 동일하게 이거 한자로 해볼까요? 동일하다, 동등하다 할 때 등이란 말을 써요. 등. 같을 등입니다. 동일하게 하기 위한 접지. 자, 답 나왔죠? 등전이 접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등전이 접지. 그래서 병원 하면 등전이 접지. 병원 또 있죠. 병원 말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전산실. 병원이나 전산실 하면 등전이 접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1번의 개통검지. 개통검지는 뭐냐면 이것은 접지 상태를 감시하거나 접지 불량 여부를 검출하는데 사용되는 접지를 말합니다. 3번에 노이즈 방지용 접지, 4번에 정전기 장애 방지용 접지. 다 답이 아니네요. 답은 2번. 64번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압기계 기구 주위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때 울타리 높이 그리고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 최소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느냐에서 자 기준을 봐야 됩니다. 35kV 이하입니다. 35kV 이하는 자 이때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그리고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 자, 5m 이상이 됩니다. 30kV 이하는 5m 이상. 그럼 만약에 35kV를 초과해서 160kV 이하라면 그러면 이건 6m 이상입니다. 자, 이 두 개 외워볼까요? 35kV 이하는 5m 이상, 35kV 초과 660kV 이하는 6m 이상. 자, 답은요?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네요. 35kV 이하라고 되어 있죠. 65번 전기설비 작업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방지 대책 아닌 것입니다. 1번 충전부에 전련 방호망 설치. 1번 맞고. 그리고 2번 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전련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맞고요. 그리고 3번 자, 이거 9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3번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구조로 할 것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관계자 외에도 쉽게 출입이 가능하다. 이러면 안 되죠. 쉽게 출입이 가능한데 충전부를 설치할 필요 없잖아. 쉽게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는 충전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66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가 교류 아크 용접기 사용할 경우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전격이란 말은 감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 어떤 경우일까요? 도전성하고 관련 있죠. 또는 습윤 상태하고 관련됩니다.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리고 2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자, 여기도 도전성이 높은 물체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화상질식하고 감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4번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등 도전체 도전성 하면 이것은 교류 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67번 다음 가로 안에 기억리은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란 말은 전기를 변전소에서 또 다른 변전소 또는 전차선까지 공급하는 선을 말합니다. 급전선,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란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여기서 변전소란 말은 송전받은 고전압을 전기철도에서 가능한 전압으로 변환시킨다. 전기를 변환시킨다. 이 말입니다.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전차선이란 말은 실제로 전동차가 전기를 공급하는 선을 전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란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입니다. 답은 3번.
68번 개통접지. 개통접지로 적합하지 않은 건데요. 개통접지는 전력계통에서 고장시 전위 상승을 방지하고 안전한 차단이 이루어지도록 접지 방식을 분류한 것이 개통접지입니다. 이 개통접지는 TN, TT 그리고 IT, IN은 없습니다. TNTT, IT 이렇게 외우세요. TNTT, IT, TNTT, IT, TNTT, IT입니다. 답 3번. 69번 방폭 전기기기 발화도의 온도 등급 최고 표면에 대한 폭발성 가스 분류 표기입니다. 자, 먼저 T1. T1은 450도씨 이하. 자, 그래서 300에서 450도씨 이하 맞고요. T2. T2는 자, 틀렸죠? 자, 그거는 300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200에서 300. T2는 200에서 300. 그 다음에 T3. 자, 이게 안 나오는데 T3는 135에서 200입니다. 그 다음에 T4. T4는 100에서 135 이하가 되겠고 T5는 85에서 100입니다. 85에서 100. 그럼 T6는 85 이하겠죠. 85 이하. 자, 외워봅시다. T1은 300에서 450. T2는 200에서 300. T3 135에서 200. T4 100에서 135. T5 85에서 100. T6 85 이하. 85도씨 이하입니다. 자,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하면 되겠네요. 70번 피레기 제한 전압이 752kV, 변압기의 기준 충격 전량 강도, 기준 충격 전량 강도가 1050kV, 보호 여유도는 얼마인가 돼 있는데 보호 여유도 구하는 공식. 자, 일단 분모는 제한 전압입니다. 제한 전압. 그리고 분자는 여기 있는 기준 충격 전련 강도 빼기 제한 전압. 자, 그리고 퍼센트가 보이죠? 퍼센트가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자, 식을 정리해 봅시다. 제한 전압은 752. 기준 충격 전련 강도는 1050 빼기 제한 전압은 752 곱하기 100. 자, 그럼 조금 더 정리합시다. 752분의 1050에서 751 빼면 348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하면 39. 얼마 이렇게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요, 자, 이것은 40으로 답을 잡으면 되겠네요. 71번 내압 방폭 구조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내압이란 말은 내부에서 폭발했을 때 그 압력에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3번은 필요 충분 조건 되겠죠. 1번 폭발 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폭발했을 때 압력에 견딘다는 말은 폭발 화염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습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답 2번입니다. 4번 외암의 표면 온도가 외부의 폭발성 가스를 점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답은 2번. 72번 상용 주파수 60Hz의 교류에 건강한 성인 남자가 감전되었을 경우 다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최대 전류,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최대 전류를 가수 전류라고 부르고 또는 이탈 가능 전류라고 합니다. 이탈 가능 전류는 10에서 15mA입니다. 답은 3번 10에서 15mA.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1에서 2 mA는 전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최소 전류라고 해서 최소 감지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7에서 8 mA는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치를 말한다고 해서 고통 한계 전류입니다. 그리고 3번에 10에서 15 mA가 다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손을 뗄 수 있는 최대 전류, 가수 전류를 말합니다. 답 3번. 73번 지지물이 비종 철주인 경우입니다. 비종 철주인 경우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이란 말은 지지물 사이의 거리, 경간입니다.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경간이라고 하는데 이 경간은 250m입니다. 지지물이 비종 철주인 경우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간은 250m. 그럼 만약에 B종이 아니고 A종 이렇게 하면요. A종
철주는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관이 150m입니다. 150m. 그래서 A종은 150m, B종은 250m. 그럼 또 해볼까요? 철탑은 어찌 될까요? 철탑은 이거는 600m가 되겠네요. 철탑은 600m. A종 150, B종은 250, 철탑은 600. 74번. 자, 그림에서 인체의 허용 접촉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그림은 뭐 사람의 그림이에요. 사람 그림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리고 한 손으로 이제 감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심실 세동 전류가 0.165. 자, 이거는 루트 T분의 0.165 암페어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루트 T분의 0.165 암페어는 결국 뭐가 같습니까? 루트 T분의 165하고 미리 암페어하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인체장이 1000오음입니다. 발해장은 300오음. 접촉 시간은 1초.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인체의 허용 접촉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인체의 허용 접촉 전압을 구하는 공식. 자, 일단 인체장이 1000이죠. 1000 플러스 발의 저항이 300이니까 한 발의 저항은 150입니다. 그래서 150. 양발이 자 300이니까 한 발 기준하면 150. 그리고 자, 요 두 개를 더해줘요. 더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T분의 0.165 암페어. 자, 요걸 정해주면 되는데 요 T가 1초라 돼 있죠. 1초. 그러니까 루트 T는 없는 걸로 치면 돼요. 루트 T는 루트 1이죠. 루트 1은 1 아닙니까? 분모가 1이다. 그럼 0.165입니다. 이거는 결국 0.165. 그럼 결국 1150 곱하기 0.165를 해주면 그러면 약 189.75 볼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190압 되겠죠? 답은 3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체의 허용 접촉 전압입니다. 심실 세동 전류 루트 T분의 0.165 암페어 또는 루트 T분의 165 미리 암페어. 그리고 인체 저항은 1000오hm, 발의 저항은 300오hm, 접촉 시간은 1초. 자, 그러면 인체 저항에다가 발의 저항을 더해 줄 건데 이 발의 저항 한 발을 150을 기준하면 1000 플러스 150, 1150 곱하기 루트 T분의 0.165인데 자, T 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그럼 결국 0.165가 되겠죠. 그래서 1150 곱하기 0.165 하면 189.75. 답은 190. 75번. 다음은 어떤 방폭 구조에 대한 설명인가? 전기기구의 권선, 에어캡, 접전부, 단자부 등과 같이 정상적인 운전 중에 불꽃, 아크 또는 과열이 생겨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기기기의 안전도를 증가시키다. 안전. 자, 여기 키워드입니다.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안전에 관한 거죠. 안전증 방폭 구조입니다. 전기기기의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안전증 방폭 구조. 답은 3번입니다. 76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보등전이 본딩 도체입니다. 여기서 등전이 본딩. 자, 본딩이란 말은 영어로 쓰면 이겁니다. 영어로 본드에서 ing, 본딩. 그리고 등전이 본딩이란 말은 뭐냐면 건물 내에서 모든 금속 도체의 전위를 갖게 만들어요. 전위를 갖게 만들어 주는 작업을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고, 그러면 전위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위가 같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전과 화재 위험을 줄여줘요. 전위를 갖게 만들어주면 감전과 화재 위험을 줄여준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서 보등전이 본딩 도체로서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 구리 도체입니다.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느냐? 단, 등전이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접지 도체의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 구리 도체에 대한 겁니다. 구리 도체. 그래서 이 구리 도체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될까? 단면적이 요거는 6mm입니다. 6mm 제곱밀리미터,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단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리 도체 6 이렇게 기억합니다. 구리 도체는 6이다.
77번 스파크 화재 방지책이 아닌 것입니다. 1번 통형 퓨즈. 이 통형이 뭐냐면 이게 원통형을 줄인 겁니다. 원통형을 줄여서 통형 퓨즈. 그러면 이 통형 퓨즈는요, 원통형 안에 뭐가 있냐면 요 안에 용단선이 들어있습니다. 용단선이 들어있다. 용단선이란 말은 전류가 과하게 흘렀을 때 녹아서 끊어지는 전선을 용단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통형 퓨즈를 사용하면 스파크 화재를 막을 수 있겠죠. 2번 개폐기를 불연성 외압내에 내장시킨다. 개폐기를 내장시키면 스파크 화재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증기, 분진 등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방폭형 개폐기를 사용할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4번 전기 배선이 접촉되는 단자 접촉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되죠. 감소시켜야죠. 따라서 답은 4번. 78번 작업자가 교류 전압 7000V 이하의 전로 활선 근접 작업 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련용 보구입니다. 전련용 보구. 1번 고무전련관. 고무전련관은 전설 노출부를 감싸서 전련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전련 시트도 전기적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덮는 거죠.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덮는 거고요. 세 번째 전련 커버. 활선 부위를 감싸서 전련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모두 이런 접촉 방지용 보구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전련 안전모. 이 안전모는 이것은 작업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감전 방지를 위한 보호구가 되겠네요.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전련 안전모가 되겠다. 79번 다음 중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른 전압의 구분 틀린 것입니다. 1번 저압, 직류. 자, 직류는 1kV 이하가 아니고 1.5입니다. 1.5. 교류가 1kV 이하죠. 직류는 1.5kV 이하. 그 다음에 고압에서 교류는 1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입니다. 자, 물론 1kV는 1000V 이렇게 써도 되겠죠. 7kV는 7000V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의 특고압은 직류교류 불문하고 모두 7kV 또는 7000V 초과입니다. 틀린 것은 1번. 80번 인체의 전기 저항을 0.5kΩ이라고 하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는 몇 줄인가? 동전 시간은 1초입니다. 그러면 위험 한계 에너지, 자, 이걸 우리가 W라고 합니다. W 공식은, 자, 이것은 I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T입니다. 자, 그럼 이제 I를 또 구해야 되겠네요. I는 심실세동 전류를 말하는데, 그 심실세동 전류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하면 루트 T분의 165에다가, 그리고 자, 이것을 암페어로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를 전체를 제곱한 겁니다. 그래서 루트 t분의 0.165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루트 t분의 165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곱하기, 자, R 저항은 얼마죠? 인체의 전기저항을 0.5kΩ이라 그랬으니까 저항 0.5kΩ은 500Ω를 말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500, 그리고 t, 자, 초는 시간은 1초죠. 1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루트 t분의, 자, 그리고 물론 요 t도 1초죠. 1초. 여기도 1초입니다. 루트 t 할 때 t는 1초. 그래서 i제곱 rt에서 요 t 자리에는 1을 넣어주면 됩니다. 1을 넣어주고, 그리고 식을 정리하면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곱하기 500이 되겠고, 그리고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자, 한번 쭉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면 13.61 줄이 나오는데 답은 1번을 고르면 되겠네요. 81번 글밥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요,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단위 또는 숫자입니다. 숫자 보세요. 숫자가 딱 보이죠? 그러면 답은요 4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다 어떻게 읽어요? 물론 이제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런 객관식 문제에서는 결국 숫자를 바꾸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지요. 숫자 또는 뭐 단어, 중요 단어들을요 살짝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수시로 밀집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 인화성 액체로 세척,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조치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조명 등은 고무콘,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 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 자 틀릴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연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 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3번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 맞는 말이고요. 4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 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 한계값의 35%, 이거 틀렸죠? 이게 25%입니다. 25%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까. 자, 저는요, 87번 놓으면요, 숫자부터 볼 겁니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객관식 문제를 많이 다뤄본 저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스킬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82번, C급 화재. 자, 그러면 A급, B급, C급, D급. 한번 봅시다.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죠. 인류전금. 1. 일반 화재. A는 A 일반화재, 자 B는 유류화재, 그리고 가스화재를 말합니다. C는 전기화재, D는 금속화재. 자 바로 답이 나옵니다. C급 화재는 전기화재. 답은 2번. 83번 압축기와 송풍기의 관로에 심한 공기의 맥동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불안전한 운전, 이게 서징 현상입니다. 서징 현상.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압축기와 송풍기의 관로에 심한 공기의 맥동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불안전한 운전이 되는 서진 현상의 방지법입니다. 그러면 심한 공기의 맥동과 진동을 줄여줘야 되겠죠. 풍량 감소. 1번 맞고,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배관의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배관의 경사를 완만하게 합니다. 3번에 교축 밸브. 이 교축 밸브를 기계에서 멀리 아니죠. 멀리가 아니고 가깝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교축 밸브를 기계에서 가깝게 설치해야, 그래야지만이 서진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토출가스를 흡입측에 바이패스 시키거나, 바이패스를 시키는 배관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 배관 라인에 특정 장비나 밸브를 우회하여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든 보조 배관을 바이패스 배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바이패스를 통해서 우회를 시킵니다. 우회. 토출가스를 흡입축에 우회를 시키거나 또는 방출 밸브에서 대기로 방출시킵니다. 그러면 서징 현상과 현상의 방지법과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의 종류,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의 종류. 1번 질산 에스테르류, 자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의 종류고요. 아조화합물, 유기과산화물, 자 전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황리는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보관하죠. 근데 황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5번도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요. 자, 근데 숫자 한번 찾아봅시다. 숫자 있나요? 안 보이죠? 숫자가 안 보이면 단어 가지고 장난칩니다. 자, 3번 보세요. 저압이 아니고 고압이 맞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 가지고 장난친다. 한번 읽어봅시다.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1번 배출물질을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파열팔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이때는 안전한 장소를 위해서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배출물질을 연소 처리할 때 유해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그리고 3번은요,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고압 상태, 저압 상태 아니고 고압 상태 위험물이 소량으로 배출,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근데 저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4번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 탱크에 안전 밸브 등이 설치될 때 저장 탱크에 냉각 설비 또는 자동 소화 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따라서 답 3번. 86번 관의 지름. 자, 지름을 우리가 직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름, 직경. 자, 관의 지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관 부속품입니다. 이거 리듀서입니다. 리듀서. 자, 답은 1번입니다. 관의 지름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관 부속품을 말합니다. 2번에 엘보. 엘보는 관의 방향을 바꿀 때 엘보가 필요합니다. 플러그는요, 관 끝을 막을 때 플러그. 그 다음 밸브는 유체 흐름을 제어합니다.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의 지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래서 큰 직경의 관을 작은 직경 지름의 관으로 연결하거나 그 반대로 할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리듀서가 되겠네. 답 1번입니다. 87번. 자, 이게 계산 문제로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20도씨 1기압 공기 20도씨 1기압 공기를 5기압으로 단열 압축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인데 공기의 비열비는 1.4입니다. 그러면 이 공기의 온도 구하는 공식 해볼까요? 공기의 온도 구하는 공식은 일단 기존의 온도의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돼요. 273도를 더해줘, 273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절대 온도가 됩니다. 273 플러스 20도씨를 T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T1 하고 그때 1기압 이걸 P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5기압을 P2라고 하면 273 플러스 T1에다가 곱하기 P1분의 P2 하고 요게 치수가 따라 붙습니다. R분의 R은 뭐냐면 비열비 요게 R입니다. R분의 R 빼기 1 요게 이제 공식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273에다가 20도를 더하면 293 이게 절도온도 K 절도온도가 됩니다. 곱하기 P1 P1은 1기압 P2는 5기압 1분의 5 1분은 그러니까 5입니다. 5 그리고 R 공기 비열비가 1.4죠. 1.4분의 1.4 빼기 1승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293 곱하기 5에 그리고 1.4분의 0.4승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식 정리하면 그러면 답은 약 191이 나옵니다. 88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계측장치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딱 보세요. 여기도 숫자 보이죠? 숫자. 뭔가 숫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답을 일단 4번 잡겠습니다. 봅시다. 1번 가열로 가열기. 가열로 가열기,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계측장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마찬가지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3번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계측장치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온도가 300도씨가 아니고 350도씨입니다. 350도씨 이상의 온도,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은 980kPa입니다. 980kPa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 답은 4번. 89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의 연소 형태. 가연성 가스는 확산연소됩니다. 확산연소. 가연성 가스의 연소 형태는 확산연소를 말한다. 그럼 확산연소라는 것은 연료와 산소가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가 공기 중으로 확산돼요. 이게 확산의 의미가 공기 중으로 이 말이 생략됐다 보면 됩니다. 공기 중으로 확산 그리고 연소가 일어난다. 확산연소입니다. 확산연소. 그래서 가연성 가스는 확산연소, 가연성 가스 확산연소. 그러면 1번에 분해연소. 분해연소는 고분자 화합물이 열에 의해서 분해하면서 연소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고분자 화합물은 뭐가 있죠? 플라스틱 분해연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증발연소. 증발연소는 액체 연료가 가열되어서 증발한 후에 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휘발유가 연소된다. 휘발유 연소는 증발연소. 그리고 세 번째 표면연소는 고체 연료 표면에서 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탄이 연소된다. 이것은 표면연소.
90번 분진 폭발의 발생 순서 옳은 것입니다. 분진 폭발되려면 일단 분진이 쌓여 있어야 되죠. 퇴적 분진이 제일 처음입니다. 퇴적 분진, 분진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려야 됩니다. 비산 날린다. 날리고 그 다음에 분산, 고르게 퍼집니다. 분산, 고르게 퍼진다. 그리고 이제 발화원, 그래서 불꽃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면 폭발하고 그리고 1차 폭발의 충격으로 쌓여있던 다른 분진이 공기중으로 날아오면서 2차 폭발, 연속적인 2차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분진 폭발의 발생 순서는 퇴적 분진, 비산, 분산, 발화원, 전면 폭발. 요거 1차 폭발이 됩니다. 전면 폭발, 그리고 2차 폭발이 되겠네요. 답은 4번. 91번 메탄 1 발륨 퍼센트, 헥산은 2 발륨, 뭐 볼륨이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발륨이라고 하겠습니다. 발륨 퍼센트, 에틸렌 2 발륨 퍼센트, 공기 95 발륨 퍼센트. 자, 그러면 메탄 1, 헥산 2, 에틸렌 2. 근데 공기가 95 발륨 퍼센트니까 공기를 포함하면 안 되죠. 포함하면 안 되는 것은 5 발륨 퍼센트가 됩니다. 자, 공기 외는, 공기가 95니까 공기 외 혼합가스는 5 발륨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폭발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메탄, 헥산, 에틸렌의 폭발 한계값이 각각 이렇다고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폭발 한계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일단 분모분해 분자에서 각각의 가스의 폭발 한계값을 써주세요. 자, 5.0, 1.1, 2.7. 그러면 5.0 써주고, 그리고 이 메탄이죠. 메탄에서 실제로 혼합되어 있는 것은 1 발륨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1.1에서 2, 그 다음에 2.7인데 2,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수식들을 분모 분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공기가 95 발륨 퍼센트니까 공기는 포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5를 써줍니다. 5 발륨 퍼센트.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식 정리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1.8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1.8, 약 1.8 좀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시 봅시다. 메탄, 헥산, 에틸렌, 그리고 공기가 95 발륨 퍼센트로 된 혼합가스 폭발 한계값은 얼마인가 하면, 자, 분모분해 분자에서 분모에다가 각각의 기준이 되는 폭발 한계값이 요 밑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혼합되어 있는 가스의 양을, 자, 분자로 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메탄, 이게 헥산, 이게 에틸렌. 그리고 공기 외는 5 발륨 퍼센트니까 분자에다 5를 써주고, 그리고 이 분모 분자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답은 2번. 92번 다음 중 아세틸렌을 용해가스로 만들 때 사용되는 용제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아세틸렌을 용해가스로 만들 때 사용되는 용제는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아세톤. 아세틸렌을 용해가스로 만들 때 사용되는 용제는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그래서 아세톤 1리터에는 아세틸렌 약 25리터를 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세틸렌의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세틸렌을 용해가스로 만들 때 사용되는 용제는 아세톤. 93번 다음 중 인화점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화점이라는 것은 액체 표면에서 증발한 증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 하한 농도에 도달하여 점화원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연소가 시작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 그러면 액체 표면에서 발생한 증기 농도, 이 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그리고 연소 하한 농도입니다. 연소 하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입니다. 가장 낮은 액체 온도. 이것이 인화점. 자, 인화점을 영어로 써볼까요? 플래시 포인트라고 합니다. 플래시 포인트. 답은 3번. 94번 다음 중 할로온 1211의 화학식. 1211 돼 있는데 요 1이 뭐냐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할로온 1211에서 이 처음에 1은 이것은 탄소를 나타냅니다. 탄소 한 개.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뭐냐면 플로린, 플로린 두 개. 그 다음에 1은, 요게 1은 브롬은 한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은 염소 1개.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C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F가 2개 있네요. 그리고 브론이 1개 있고, 브롬이 1개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1개 있어요. 자, 물론 숫자가 여기 2가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이것도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 답은 4번 됩니다. 자, 다시 봅시다. 한론 1211. CFBRCL. CFBRCL에서 F가 2개 있어요. F가 2개 있다. F2. 요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9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분류에서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다음 중 산화성 고체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 산화성 고체 산 과염소 산. 답 1번입니다. 1번 이것이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 그리고 2번에 황린은 제3류입니다. 우리 아까 봤죠? 제3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제2류 위험물. 그리고 나트륨은 제3류 위험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황린은 제3류, 마그네슘 제2류, 가연성 고체입니다. 나트륨 제3류. 답은 1번입니다. 96번 각 물질의 폭발 상한계와 한계 값이 나와 있고요.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 자, 위험도 구하는 공식. 위험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은 폭발 한계 분의 폭발 상한계 빼기 폭발 한계.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위험도가 크단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폭발 한계는 이게 작을수록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분모가 작단 말은 전체 값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폭발 상한계는 클수록 위험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발 한계는 작을수록 위험합니다. 그래, 분모가 작아야 전체 값이 커지고, 그 다음에 폭발 상한계에서 폭발 한계를 뺄 텐데, 요 차에서 폭발 상한계가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폭발 한계가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다. 그러면 큰 거 지웁시다. 그럼 C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폭발 상한계, 이거는 클수록 좋거든. 클수록 좋단 말이에요. 클수록 좋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일 큰 거 보입니까? 뭐, 이건 C는 빼야 되죠. 그러면 13이 크죠. 13이 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D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또 경우에 따라서 요 폭이, 폭발 상한계와 한계 사이의 폭이 또 좁아버리면 또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 또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 일단 해봅시다. A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1분의 9.5 빼기 2.1 해서 값을 구하고요. B는 1.8분의 8.4 빼기 1.8 해서 값을 구하고, C는 5.0, 그냥 5로 합시다. 5분의 15 빼기 5 해서 답을 구하고, D는 2.6분의 13 빼기 2.6 해서 답을 구하면 돼요. 자, 근데 C를 봅시다. 5분의 15 빼기 5 하면 얼마나 옵니까? 2죠. 2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계산해 보세요. 나머지를 계산해 보면 전부 다 2보다는 다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제 C를 정리하면 어쨌든 답은 4번 D가 나옵니다. 자, D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있으시면 일일이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 계산하면 되고, 그게 안 되면, 그리고 또 계산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폭발 한계는 작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큰 거 일단 제외. 폭발 상한계는 클수록 좋아. 클수록 좋은데 제일 큰 게 13이 제일 크죠. 근데 만약에 13이 아니고 뭐 11이나 10이면요, 그러면 이게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건 13이니까 압도적으로 크잖아. 답은 T가 되는데, 자, 이렇게 계산식은 이렇게 합니다. 계산해 보십시다. 57번 공정안전보고서 포함해야 할 공정안전 자료의 세부 내용. 여기는 전부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험. 그럼 위험이라는 단어 안 나오는 거 4번 보이죠? 설비 점검 및 검사, 그리고 보수계획, 유지계획, 지침서. 이거는요, 공정안전 자료의 세부 내용이 아니고 유해 위험 설비 목록 및 사양,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면도, 단선도, 그리고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모두 공정안전 자료의 세부 내용입니다. 98번 프로판가스 공기중 연소할 때 화학이란 말 안 써도 되고요. 양론 농도. 양론 농도란 말은 이걸 영어로 하면 CST라고 합니다. CST라고 하고, 이것은 연료와 산소가 이상적인 비율을 이룰 때 연료 농도인데, 결국 완전 연소를 이룰 때의 연료 농도를 말합니다. 자, 이거 공식도 있거든요. 근데 공식 무시합시다. 무시하고 그냥 외웁시다. 자, 이거는 공식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프로판가스 공기 중 연소 화학 양론 농도 CST는 4입니다. 4.0 발륨 퍼센트 4. 프로판가스 공기 중 연소 화학 양론 농도는 4.0 발륨 퍼센트 외웁시다. 99번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 자, 이것도 좀 난감하죠. 한번 봅시다. CS2. 자, 이게 이황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인화점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이 제일 낮아요. 답 1번입니다. CS2 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씨.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의 인화점은 이거는 플러스 13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아세톤은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이거는 에틸 아세테이트. 에틸 아세테이트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4도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인화점이 낮다. 그냥 요거 외웁시다. 요거. 이황화탄소. CS2. 이황화할 때 2가 요게 2 있죠. 2. 요 2. S가 황이잖아. 이황화. C는 탄소. 이황화탄소. 뒤에서 읽으면 돼요. 이황화탄소는 마이너스 30도씨. 1번이 답입니다. 100번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가.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자연발화성. 그러면 자연발화성 물질 뭐가 있을까요? 륨이다. 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륨. 제3류 위험물. 그리고 황린도 제3류 위험물입니다. 근데 4번에 니트로글리세린은 이거는 제5류 위험물. 자, 이거는 이 위험물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그냥 외우면 좋겠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제5류 위험물을 말합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폭발성 및 자기 반응성이 아주 강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제5류 위험물. 101번 흑마기 공법을 흑마기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로 나눌 때,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로 나눌 때,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 지탱한다, 버틴다 같은 말이죠. 수평 버팀대식 흑마기 공법이 지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2번 H 파일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 탑다운 메서드 공법. 자, 2, 3, 4는 모두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지 방식, 지지한다, 버틴다, 수평 버팀대식 흑마기공법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 거기에 비해서 H 파일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 탑다운 메서드 공법은 모두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답은 1번. 102번 건설공사 위험성 평가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겁니다. 딱 보니까 숫자 보이죠. 숫자. 요거 틀렸겠네요.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1번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 위험성 평가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되는데 기록물 보존기간은 3년. 4번 위험성 평가 기록물에는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답 3번. 103번 다음은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설치 기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그러면 2개까지 사용할 것. 그죠? 2개까지는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답은 2번입니다. 104번 강풍시 타워 크레인 작업 제한과 관련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 중지. 운전 작업 중지는요. 이것은 풍속 15
15m 초과입니다. 순간풍속이 몇 초당 15m 초과. 답은 2번이고, 그럼 여기서 순간풍속이 몇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엇을 중지합니까? 설치,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그리고 점검, 그리고 해체, 작업 중지입니다. 작업 중지. 근데 운전 작업 중지, 운전 작업 중지는 15, 그리고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중지는 10, 그리고 초당 30m 초과일 때, 이때 중지하는 것은 뭐냐면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옥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돼요. 이탈 방지 조치. 자, 이것은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2번. 105번.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될 기준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 딱 보니까 여기도 숫자 보이네요. 400kg. 이거 틀렸죠? 250kg이 되겠습니다. 1번.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그리고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그리고 작업발판의 최대 적조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번.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답 3번. 106번. 집안 등의 굴착 작업 시 경합 높이가 2m, 이때 수평거리입니다. 경합 높이가 2m일 때 수평거리. 자, 이거는요, 굴착면의 기울기를 생각해 봅시다. 굴착면의 기울기가 경함의 경우에는 2대1입니다. 2대1. 2대1이란 말은, 자, 2대1 이라지 말고요. 2대1 해도 되지만 1대 0.5, 이게 더 정확한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1대 0.5로 합시다. 1대 0.5예요. 그럼 1대 0.5란 말은, 그게 무슨 말인데, 요 1대 0.5에서 요 1을 2로 바꾸면 2배 커졌죠. 2배 커지면 여기도 2배 커지면 돼요. 2대1. 1대 0.5나 2대1은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경합 높이가 2m일 때 수평거리는 1m가 되겠네요. 답은 1번. 107번. 신품의 추락 방지망 중 그물코 크기가 10cm, 매듭방망. 매듭방망의 인장 강도 기준은요, 이것은 200kg 이상입니다. 200kg 이상. 근데 만약에 그물코 크기가 10cm인 매듭이 아니고 매듭 없는 방망, 이렇게 시험에 놓으면요, 이것은 240kg 이상이에요. 240kg 이상. 자, 두 가지 외웁시다. 그물코 크기 10cm, 매듭방망은 200kg 이상. 그리고 매듭 없는 방망은 240kg 이상. 10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될 기준입니다. 자, 이거는 보니까 숫자가 전부 숫자네요. 아, 난감하네. 숫자가 하나만 나오면 그게 답일 텐데 숫자가 여러 개 나왔어요. 봅시다. 1번.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60도 이하 아닙니다. 이거는 75도 이하입니다. 75도 이하.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그리고 3번.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4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자, 다시 요 네 가지 다 외워봅세요.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75도 이하.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109번. 가설통로 구조입니다. 가설통로 구조. 1번.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15도 맞고요. 그리고 경사는 20도 이하 아닙니다. 경사는 30도 이하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4번.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입니다. 답은 2번. 110번. 터널 작업 시 자동 경보장치. 자동 경보장치에 대해서 당일의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겁니다. 1번. 검지부 이상 유무되어 있는데, 검지부는 뭐냐면 기계 설비의 위험을 감지하는 감지 센서 부분을 말합니다. 또는 안전장치의 감지 영역을 검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검지부,
자, 점검해봐야죠. 근데 조명시설, 이게 틀렸죠. 자동 경보장치하고 조명시설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경보장치의 작동 유무. 자, 당연히 점검해야 되고요. 계기의 이상 유무도 점검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명시설은 아닙니다. 111번 잠암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호까지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거 1.8m입니다. 답 3번 1.8m. 112번 목재 지주식 지보공 조립 변경. 자, 목재입니다. 목재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주기동은 변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집안에 고정시킬 것. 쐐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연결볼트 및 띠장. 연결볼트 띠장은요, 이것은 간관 지보공에서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연결볼트 띠장이 아니고 지금 목재잖아. 목재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못이나 또는 꺽쇠 또는 쐐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연결볼트 및 띠장, 이게 틀린 말입니다. 3번 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해야 되고, 4번 부재의 접촉부는 자, 꺽쇠 등으로, 꺽쇠 있죠? 꺽쇠 등으로 고정시킵니다. 틀린 것은 2번 113번 히빙현상 방지대책입니다. 히빙현상 방지대책. 1번 소단 굴착을 실시하여 소단부 흙의 중량이 바닥을 누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흙의 중량이 바닥을 누르게 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흙막이 벽체 배면의 지반을 개량합니다. 지반을 개량해서 흙의 전당 강도를 높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부풀어 솟아오르는 토사 제거하면 안 되죠. 토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흙의 1번처럼 흙의 중량이 바닥을 누르게 해야 돼요. 따라서 바닥면의 토사 제거,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닥면의 토사를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집안 안전성을 더 약화시키죠. 그리고 네 번째,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 3번 114번 재해사고 방지 크레인에 설치된 방호장치.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가 웬 말입니다. 그렇죠. 재해사고를 예방하는데 공기정화장치는 말 그대로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재해사고를 방지하는 건 아니죠. 1번 틀렸고요. 2번 비상정지장치, 3번 제동장치, 4번 권과방지장치. 모두 재해사고 방지를 위해서 크레인에 설치된 방호장치입니다. 115번 다음 중 토사 붕괴의 내적 원인. 그럼 내적 원인이 있으면 외적 원인도 있겠죠. 내적 원인은 말 그대로 내부적인 원인입니다. 내부적 원인은 이거는요, 토석의 강도가 저하되거나 또는 토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석이나 토질에 문제가 있는 거, 이것이 내적 원인입니다. 그러면 1번 절토 및 성토의 높이가 증가되거나 사면 변면의 기울기가 증가하거나 또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동 및 반복 하중 증가. 그러면 1번, 2번, 4번은 이거는 내적 원인이 아니고 외적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16번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콘크리트 타설 작업 빈칸에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일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의 뭘 검토해 봐야 됩니까? 변형 그리고 변위, 그리고 집안의 침하 유무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유무를 점검해보고 이상을 발견할 때는 이를 보수할 것.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위, 집안의 침하 유무를 점검, 이상을 발견할 때는 이를 보수할 것. 답 1번입니다. 117번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계측기기. 1번 수위계는 지하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1번 맞고, 2번 경사계는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맞고, 3번의 응력이란 말은 물체의 힘이 가해졌을 때 내부에서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응력계,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4번의 지진 가속도계는 또는 지진 시에 가속도 측정을 위한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굴착의 경우에 안전을 예측하는 장비는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118번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에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 안전계수 기준입니다. 이것은 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10 이상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안전계수 기준이 10 이상이고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 기준은 5 이상. 답 3번. 119번. 다음 중 건물 해체용 기구. 건물 해체. 건물 해체란 말은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분리하는 거죠. 구조물 파괴나 분리. 이때 첫 번째 앞세기는 콘크리트 등을 압착해서 파괴하는 거죠. 건물 해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크레이퍼는 흙을 긁어 모으고 운반하는 거예요. 스크레이퍼는 건물 해체하고 그리고 뭡니다. 세 번째 잭은 이것도 해체 작업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철해머, 이건 철거할 때 타격용으로 사용되죠. 건물 해체용 맞습니다. 따라서 스크레이퍼가 틀렸어요. 답 2번. 120번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1번 불도저, 2번 콘크리트 펌프카, 3번 굴착기 모두 차량계 건설기계인데 4번에 가이드릭은 무슨 기중기의 일종입니다. 기중기의 일종이지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120문제까지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